안녕하세요. 자, 해커스 공무원에서 형법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영입니다. 2018년 7급 형법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습을 실전처럼 그리고 실전을 연습처럼 하라는 그런 말이 있죠. 원래 출제됐던 이 7급 문제는 우리가 매월 연습하는 그 모의고사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총론 부분하고 강론 부분, 자, 총론이 11문제, 강론 9문제 해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총론, 강론 비중이 뭐 비슷하게 출제가 됐고, 학설 출제된 부분은, 그 우연방위 문제 있죠. 우연방위. 주관적 정당화 요소와 관련된 우연방위 문제하고, 그리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기존에 계속 출제되던 파트에서 이론이 출제된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판례 내지는 조문입니다. 조문도 형벌론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뭐 최신 개정 법률 뭐 이런 거 좀 감안해 가지고 대부분 다 판례 위주로 출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설이 나오지만 학설은 기존에 출제됐던 부분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큰 뭐 따로 이렇게 준비해야 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4개 안쪽으로 만약 목표를 잡았다 그러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평이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해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의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했다. 설명 의무 위반으로 만약에 환자가 상해 입는다든지 아니면 사망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이런 범죄가 성립을 하죠. 그런데 이 과실범의 인과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요, 가정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부작위범하고 과실범은 인과관계를 같은 식으로 판단해요. 어떤 식으로 판단하냐 하면 자기 의무를 다하였더라면, 부작위범 같은 경우에 자기 의무를 다했더라면, 자, 과실범 같은 경우는요, 주 의무를 다했더라면 이러는 거죠. 주 의무를 다했더라면 결과가 방지되었을 관계가 인정이 되면 인과관계 인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가 설명 의무를 다하는 것이 의사의 주 의무라 그러면, 자, 인과관계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자, 설명 의무 위반과 환자의 사상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이 돼야 돼요. 설명 의무를 다하였더라면 결과가 방지되었을 관계, 이게 인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뭐 의료행위와 사상 결과 사이 상당히 존재, 이거 아니고요. 주 의무를 다했더라면, 설명 의무를 다했더라면 결과가 방지되었을 관계, 이렇게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사기죄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착처취 이렇게 되죠. 기착처취. 기망행위 차고 처분행위 재물 또는 재산의 취득, 기착처취고요. 이 상호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됩니다. 자, 우리 판례에 의하면 현실적인 손해 발생은 요건으로 하지 않죠. 현실적인 손해 발생은 요건으로 하지 않고 기착처취, 요게 사기죄의 구수요건 요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결과적 가중범인 교통방해한 치사상죄. 자, 교통방해 치사상죄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적 가중도 자, 기본범죄하고요, 중앙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죠. 자, 교통방해와 사상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행시에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결과적 가중 성립 요건은 고의의 기본범죄 있을 것, 중앙결과 발생할 것, 인과관계 있을 것, 중앙결과에 대한 과실,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요건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자, 부진정 부작용의 경우에 자기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자, 아까 제가 인과관계 주 의무를 다했더라면, 설명 의무 다했더라면, 자, 부작용 같은 경우는 자기 의무를 다했더라면 이렇게 판단한다 그랬죠. 그래서 마찬가지 내용이 됩니다. 자기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경우에, 자, 부작위와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부작위범하고요, 과실범 같은 경우는 인과관계를 가정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주 의무를 다했더라면, 뭐 설명 의무를 다했더라면, 자기 의무를 다했다면 이런 식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2번 문제 가겠습니다.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자, 정당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이거 인정되기 위해서 우리 판례가 인정하기 위한 요건 정상균긴보, 정상균긴보 두 문자로 그렇게 됩니다.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이죠. 정상균긴보. 보충성 요건 요구되지 않는다니까 틀린 거죠. 이거는 뭐 두 문자로 이렇게 외워두시면 될 내용이고요. 보충성은 뭐 다른 방법이 없었느냐 이런 걸 우리 판단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질문은 최신 판례죠. 이게 뭐 남자의 어떤 성기를 갖다가 자기 뭐 인터넷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문제됐던 건데, 이게 그 자체는 음란 표현이 된다 그랬어요. 노출하는 성기 사진을 갖다 올리는 이거 자체가 음란물에는 해당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 판례가. 그런데
이게 학술적 표현하고 결합을 해야 한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이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음란 표현의 해악이 상당한 방법으로 이제 학술적 표현하고 이제 결합이 돼 가지고 음란성이 해소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악이 해소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 사상과 의견 어떤 경쟁 메커니즘에 해소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자, 이거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겁니다. 음란물 자체가 부정되는 게 아니고요. 음란물은 구성요건에 해당이 되는데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인정했던 판례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판례죠. 이거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3번 질문에 자, 국가정보원의 사이버팀 이 댓글 조작한 거죠. 이게 소위 말해서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직무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가 없죠. 이건 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게시글 댓글 작성하는 것이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실력으로 체포하려고 그러면 이거 위협한 체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공무집행방해죄를 논할 때는 공무집행이 적법성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법하지 못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폭행합박을 가하고 뭐 상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반항할 때 만약 상해를 가했다면 상해죄 자체만 논해봤을 때는 상해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정당방위에 의해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상해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집행이 적법성을 갖추지 못하면 바로 구성요건에서 부정돼요. 이 직무집행의 적법성 요건은 구성요건 요소로 봅니다. 그런데 상해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경찰관에 뭐 코를 부러뜨렸다 이렇게 하게 되면 상해죄 구성요건은 인정이 되거든요. 다만 거기에 위법성 조각 사유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 위협한 침해가 있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거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체포된 범인을이 타인의 성명을 모욕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신원보정인으로서 신원보정서에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했다. 자, 이거는요 범인도피죄가 되느냐 문제인데 범인도피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범인도피죄는요 주로 이제 자기가 범인이 아니면서 진범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진짜 진범을 체포, 발견, 곤란하게 하거나 막 이런 행위가 이제 범인도피죄가 되는 거예요. 신원보정서는 그 자체 이게 만약 허위에 기재를 했다 그러면 그냥 간접적으로 범인이 도피하는데 좀 도움이 될 예지는 있어도 이것 자체가 바로 진범을 체포, 발견, 곤란하게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신원보정서에 반드시 진실만을 기재해야 될 그런 의무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범인도피죄 안 됩니다.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하니까 틀린 겁니다. 자,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우리 이렇게 판례에 많이 나오는 사례가 어떤 거냐면은 자기가 뭐 교통사고를 내지도 않았는데 내가 운전했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자기가 범인이요 나서는 이런 경우에 이제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은 이 무고죄 공동점은 문제인데 이거 최근에 나왔죠. 이거 잠깐 한번 보면은요. 자, 갑하고 을이 을이 갑을 무고하기로 약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갑은 을 보고 나를 고소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허위 신고를 해가지고 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갑이 나중에 이제 경찰서에 불려가겠죠. 불려가가지고 원래 갑하고 을 사이에 원래 자기들끼리 이렇게 약정한 대로 갑은 수사기관에 가서 내가 범죄를 범했어요 이렇게 이해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럼 이런 경우에 자, 원래 자기 자신이 자기를 무고하는 것은 범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나를 무고하라 이렇게 교사를 했다 그러면 자기 무고는 범죄가 안 돼도 다른 사람을 시켜서 자기를 무고죄를 교사를 했다 그러면 교사범 성립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유발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건 아니다 해가지고 무고죄 교사범을 인정하는데 다만 요 사람이 수사기관에 가서 둘이서 원래 공모한 대로 자기가 뭐 수사에 질문하는 대로 자기가 범죄를 범한 것처럼 거의 대답을 했을 때요. 이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이 사람 무고죄에 대해서 공동정범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공동정범 안 돼요. 자, 이 사람은 자기 무고가 범죄가 안 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무고하는 것은 정범 적격이 없다. 이 사람은 정범 적격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나를 무고하라고 했을 때는 교사범이나 방조범은 가능해요. 하지만 자기가 자기 스스로 무고하는 것은 정범 적격이 없다. 따라서 공동정범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을과 공모하고 이에 따라 을의 무고행위에 가담한 경우에 무고죄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없죠. 맞아요. 공동정범은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은 정범 적격이 없다. 하지만 갑이 교사 방조하에 을이 갑에 대한 허위사실 신고한 경우에 갑은 교사범이나
방조범은 성립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사실혼 관계죠. 사실혼 관계. 자, 사실혼 관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범인도피죄나 증거인멸죄 같은 경우에 친족간 특례가 있는데 사실혼 관계는 안 되죠. 법률상의 친족 관계 있어야만 됩니다. 사실혼 관계는 범인 친족간 특례 적용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었는데 나중에 범죄가 안 된다고 나왔던 경우에, 자, 이거 어떤 경우냐 하면 한번 보세요. 우리 대물변제 예약 같은 경우요. 대물변제 예약을 하고 나서 목적 부동산을 제3자한테 처분해버린 경우에 우리 판례에 하면 배임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옛날에 요거 배임죄 된다고 하던 시절이 있었다 이거죠. 판례가 변경됐던 거였어요. 그 과거에 자, 대물변제 예약을 하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줘 버렸을 때 배임죄 성립한다고 보던 그 시점에, 자, 배임죄 성립한다고 보는 시점에 갑이 이렇게 허위 신고를 해가지고 A가 자기한테 대물변제 예약하고도 다른 사람한테 뭐 부동산을 처분해버렸다 해가지고 허위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 하면 범죄가 되는 사실, 그때 당시에 배임죄 된다고 했잖아요. 범죄가 되는 사실을 허위 신고했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판례가 변경이 돼가지고 이거 배임죄가 안 된다는 걸로 판례가 바뀌어버렸단 말이죠. 자, 바뀌어버렸을 때, 자, 성립한 무고죄가 다시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바뀌느냐는 겁니다. 자, 판례는 아니라는 거죠. 이미 성립한 무고죄는 나중에 판례가 변경된다고 해가지고 달리 볼 바가 아니다. 원래 무고죄가 되기 위해서는 범죄되는 사실을 허위로 신고해야 됩니다. 범죄되지 않는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는 무고죄가 안 돼요. 근데 맨 처음에 범죄된다고 할 때, 범죄된다고 하는 그 시점에서 허위 신고를 해서 무고죄가 성립한 다음 나중에 판례가 변경이 돼서 범죄가 안 되는 걸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이건 이미 성립한 무고죄가 영향을 받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무고죄로 처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맨 마지막에 무고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대로 무고죄 성립한다고 보는 거죠. 판례 변경된다 할지라도 무고죄는 그대로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업무상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란 고유의 권한, 그것뿐만 아니라요,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 포함합니다.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 처리자 할 때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회사 직원이 퇴사 시에 영업 비밀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출하면 이거 업무상 배임죄 성립할 수 있죠. 자, 요거는요, 최근에 나온 판례, 업무상 배임죄 기수식에 관한 판례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회사 영업 비밀을 무단 반출하면, 회사에 피해를 입히려고 무단 반출하면 업무상 배임죄 기수가 됩니다. 자, 이미 회사 영업 비밀이 바깥에 반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미 반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이거 안 돌려줄 생각으로요, 자기가 퇴사해버렸다,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고 퇴사해버렸다 그러면 퇴사 시에 이 업무상 배임죄 기수에 달합니다. 기수에 달하고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은 이미 범죄는 종료돼 버렸기 때문에 가담하더라도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죠. 자, 이런 내용들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유출하거나 스스로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업무상 배임죄 성립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이게 당연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질문 보시면 금융기관 임직원은 예금주 사이에서, 자, 금융기관 임직원은요, 회사, 법인에 대해서 사무 처리를 하는 거지 고객에 대해서 타인의 사무 처리할 지위 있는 건 아니에요.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 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있으면 이러면 틀립니다. 자, 임직원은 회사에 대해서 사무 처리자 지위 있는 거지 고객에 대해서 사무 처리자 지위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 회사 업무 처리 잘못해가지고 뭐 주가가 폭락한다고 했을 때 주주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죄가 되느냐? 그거 아니죠.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객에 대해서 타인의 사무 처리자 지위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전 손해가 발생했다고 평가되기 위해서는, 자, 우리 판례에 의하면요, 손해 발생 위험성만 가지고 또 얼마든지 업무상 배임죄 성립할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럼 손해 발생 위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판단하는 그 기준은 경제적 관점, 이게 키워드예요. 경제적 관점. 법적인 관점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회사 손해 발생의 어떤 위험성, 이게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이게 케이스 문제인데 요 케이스를 보시면
누군가 자 아들에게 귀가한 아들에게 화가 나 있던 중 누군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아들을 생각하고 거실에 있던 나무 장식품을 던졌다. 이건 뭡니까? 공격 의사로 행위를 한 거죠. 공격 의사로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절도범이 그게 맞고 뭐 기절해버렸다. 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의 부당한 침해, 객관적 정당화 상황은 있는데 주관적 정당화에서 방위 의사가 없는 경우죠. 우리가 우연방위와 오상방위를 구분해야 되죠. 자, 우연방위는 객관적 정당화 상황은 있는데 주관적 정당 요소가 없는 경우. 지금 도둑이 들어오고 있죠. 도둑이 들어오고 있는데 방위 의사가 없단 말이죠. 공격 의사로 행위를 한 겁니다. 근데 원래 구성요건상 구성요건은 자 결과 반가치, 행위 반가치. 자 불법은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위법성 조각 사유 중에 객관적 요건을 이렇게 갖추니까 이 객관적 정당화 상황 때문에 이 객관적 불법이 상쇄돼 가지고 없고요. 이게 없어지고 자 여기 주관적 정당 요소는 없는 상태가 되니까 이거는 상쇄를 못 시키는 거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제로가 되는 거고요. 이건 플러스만 있고 마이너스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것만 남아 있는 거죠. 행위 불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 행위 반가치만 남아 있는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불능 미수하고 비슷하니까 불능 미수 유추 적용하자는 게 견해가 다수설이죠. 이거는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가 없고요. 오상방위는 뭡니까? 이게 없고 이게 있는 경우죠. 자 우연방위는 이게 있고 이게 없는 경우. 자, 오상방위는 이게 없고 이게 있는 경우입니다. 도둑이 들어오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도둑이 들어온 줄 알고 때려버린 거죠. 방위사로 때려버린 거. 지금 요 사례는 어떤 사례입니까? 요 사례죠. 요 사례. 객관적 정당화 상황은 있는데 주관적 정당성은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문 한번 보면 가에서 결과 반가치론에 따르면 결과 반가치론은요. 불법을 오로지 객관적인 것만 놓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지금 객관적인 불법이 있다 할지라도 객관적 정당화 상황은 있으니까 그걸로 끝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이렇게 돼버립니다. 위법성 조각사유 돼버립니다. 위법성 조각되지 않는다 틀렸죠.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셔야 돼요. 결과 반가치론자들은 객관적 불법만 가지고 바로 구성요건 위법성 다 판단하고 끝내버려요. 주관적인 요건은 책임으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것만 놓고 판단하다 보니까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있다? 그럼 위법성 조각된다? 끝. 바로 위법성 조각하고 끝내버린단 말이죠. 자, 이게 안 된다 하니까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주관적 정당에서 필요설정, 불능 미수범사는 방금 그림 그렸던 겁니다. 그래서 행위 반가치만 남아있는 경우죠. 그래서 행위 반가치가 존재하지만 결과 반가치는 없는 점을 이론적 근거로 한다. 그래서 불능 미수를 규정을 유추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수설 입장입니다. 행위 반가치는 남아있고 결과 반가치는 부정되는 이런 경우가 불능 미수와 구조적으로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이거 뭐 같은 내용입니다. 자, 을이 A를 살해하기 위해서 돌로 머리를 가격하여 A가 쓰러지자. 자, 여기서는요, 뭘 보셔야 되냐 하면, 살해하기 위해서, 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반드시 체크하고 가셔야 됩니다. A가 쓰러지자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사체를 유기할 고의로 웅덩이에 매장했다. 근데 죽는 것은 첫 번째 가격행위로 죽은 것이 아니라 매장행위로 질식사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개괄적 고의살해와 개괄적 과실살해가 있죠. 자, 개괄적 고의살해는 뭐 지금 요 사례가 제1행위, 제2행위로 이루어지는데 맨 처음에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축 늘어지니까 죽은 것으로 오해하고 뭐 땅에 묻어버렸다 이거죠. 제2행위 때문에 죽었다 이런 이야기고, 개괄적 과실살해는 사망에 대해서 고의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상해 고의를 갖고 상해를 했는데 축 늘어지니까 죽은 것으로 오해하고 역시 자살을 위장하려고 집어 던져버렸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2행위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맨 마지막 사망의 부분에 대해서 살인의 고의가 없죠. 상해 고의만 있기 때문에 이걸 개괄적 과실살해라고 부르고, 이거는 사망에 대해서 고의가 있기 때문에 개괄적 고의살해라고 불러요. 자, 이런 경우 우리 판례는 뭘 인정합니까? 맨 처음에 살인의 고의에 의한 그 범죄 계획이 결국은 실현된 것이다. 그래서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결국 살인의 고의가 사망으로 실현된 거기 때문에 살인죄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살인죄 하시면 안 되죠. 이거는 상해 행위로 말미암아 사망이 발생했다 해서 상해치사죄, 요거는 결과적 가중범 성립 요건 문제가 되는데 상해치사죄 인정하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자, 본 사안의 경우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개괄적 고의살해죠. 자, 개괄적 고의살해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결과에 대해서 그대로 고의범을 인정해서 살인죄가 되는 겁니다. 자, 나 사례를 인과 과정의 착오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본질적 인과 과정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을에게 살인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아닙니다. 인과과정 착오로 접근하는 견해는 다수설이에요. 이게 다수설. 제1행위가 있고
자, 인과 과정의 척으로 보는 견해는 이렇게 설명하는 견해예요. 제1행위가 있고 제2행위가 있는데 결국은 사망했다 이거죠. 사망했는데 제2행위가 개입된 경우, 그러니까 제1행위로 말미암아 사망하는 그 과정에서 제2행위가 개입이 돼 가지고 인과 과정이 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됐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다우설 입장인데, 다우설은 어떻게 보냐 하면, 자 보세요. 어떤 범죄 행위와 결과 사이에 다른 사정이 개입됐을 때는 이 다른 사정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느냐, 예견할 수 있는 사정이냐를 봐요. 근데 보통 사람을 살해했을 때요, 시체를 땅에 묻는다든지 강에 버린다든지 막 이런 행위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정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정이 개입되었을 때는 이 인과 과정이 그대로 인정이 된다고 보는 거죠. 인과관계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살인죄를 인정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살인죄 미수범이 성립한다.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듯이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틀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나에서 판례에 따르면 맨 처음에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사망이 발생했을 때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게 되면 살인이라는 범죄 계획이 결국은 실현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살인죄가 되죠. 근데 뭐 불능 미수와 과실사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 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행위 후에 법인에 대한 양벌 규정에 면책 규정이 신설된 것. 자, 이거는 법률이 변경이 됐을 때요. 법률 변경이 됐을 때 우리 판례가 동기서를 취해가지고 법률 이념의 변遷에 따라 개정된 경우에만 경한신법을 소급 적용해 주죠. 근데 자, 여기서 면책 규정이 신설된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종업원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도 않고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이런 규정들이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개정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행위 구법보다 경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거죠. 즉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경우로 본다 이거죠. 예전에는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도 않고 함께 처벌했지만 지금은 적어도 주의 의무, 감독 의무를 다 했다면 이 면책이 될 수 있도록 해놨다 이거죠. 그러니까 경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경한신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자, 양벌 규정에 따라 자연인과 부인을 함께 처벌하는 경우에 행위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형량을 장량감경하더라도, 자, 행위자에게 장량감경한다 할지라도 법인도 그대로 장량감경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장량감경은 항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법인과 행위자 별도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자, 기관이임 사무 나왔네요. 자, 기관이임 사무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원래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단체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가가 지방의 장한테 국가사무를 이렇게 위임해버려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기관이임 사무가 됩니다. 기관이임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지방의 장은 국가의 하급 행정청으로서 지위해서 국가기관의 일부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관이임 사무가 아니고 자치사무라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자기 자신의 고유한 사무단 말이죠.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소속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했을 때는 양벌 규정이 소속 공무원 행위에 대해서 마치 직원에 대해서 법인이 책임을 지듯이 이렇게 양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관이임 사무는 안 되겠죠. 국가사무를 그냥 수행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치사무 같은 거 수행할 때 이때 소속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서 양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기관이임 사무 수행을 위해서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개조한 성합차를 운행함으로써 자, 이렇게 법 위반 행위를 했을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자, 그 양벌 규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관이임 사무니까 안 되는 거고요. 자치사무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벌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를 처벌하는 경우에 그 처벌은 직접 법률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한 가압 처벌에 종속한다. 자, 이거 틀렸습니다. 행위자의 어떤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양벌 규정에 따른 처벌은 이런 선임 감독상의 주의 의무 있죠. 자기가 감독 의무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처벌받는 자기 책임이지 뭐 행위자의 처벌에 종속한다 이러면 틀립니다.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처벌의 전제 조건이 된다. 이렇게 되면 틀리는 문장이고 법인 자신의 자기 책임으로 보는 입장, 선임 감독성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잘못으로 자기가 책임지는 거지 행위자의 어떤 뭐 처벌에 종속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적 가중범 상해사죄의 공동점을 하게 되면 기본 범죄를
함께 하기로 하면요. 중한 결과에 대해서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 치사분의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사죄 공동정범 가능하죠. 이거 뭐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주건조를 방어했을 때, 살인죄와 현주건조 방어사죄의 관계는 현주건조 방어사죄만 되죠. 그리고, 자,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를 방화를 해가 사망이래 한 경우에,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 방어사죄가 되는데, 이때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 방어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자, 이거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재수 문제죠. 이거는 결과적 가중범하고요,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형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중한 결과에 대한 형이 더 높으면 상상격, 이 강도살인죄가 형이 더 높거든요. 현주건조 방어사보다도 형이 더 높으면, 자, 이 강도살인죄 형이 더 높으면 상상적 경합. 살인죄보다는 현주건조 방어사죄가 형이 더 높죠. 일반 살인죄는 5년 이상 징역이고 현주건조 방어사죄는 7년 이상 징역입니다. 그래서 결과적 형이 더 높으면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게 됩니다. 자, 전자 충격기를 사용해가지고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렇게 되는데, 안면부 자상 상해를 입혔다 그러면 강간치상, 특수강간치상 이렇게 해가지고요, 성폭력범죄 처벌대행하는 특례법 성립할 수 있는데, 미수가 성립한다 이렇게 되면 바로 틀린 거죠. 이거는 위에 세 줄 볼 필요도 없습니다. 특수강간치상 뭐예요 이거? 결과적 가중범이죠. 결과적 가중범 미수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과적 가중범은요, 상해 결과 발생하면 바로 범죄 성립해버려요. 그러니까 결과적 가중범은 미수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아까 부진정 결과적 가중 지수 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니까요. 현주건조 방어사죄, 살인죄의 관계는 형이 이게 더 높거든요. 그럼 요것만 성립해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하고 특수상해죄는 이게 더 높아요. 그래서 요것만 성립합니다. 현주건조 방어사죄와 존속살인죄의 관계는 이게 형이 더 높다고 봅니다. 여기는 자격정지형이 더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형이 더 높다고 보게 되면 상상적 경합. 그리고 현주건조 방어사죄와 강도살인죄 하게 되면 이것도 상상적 경합이 돼요. 아까 요 3번 지문에 있는 건데 요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4번 지문은 승용차 태워가지고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뭐 이렇게 계속 달린다 그러면 감금이 되죠. 감금 상태에서 만약 탈출하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서 뭐 상해를 입거나 뭐 사망한 경우에 상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 감금치사죄 성립한다는 거죠. 이거는 인과관계 문제입니다. 자기 뛰어내려가지고 그 때문에 사망을 했다 그러면 감금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있다라는 거죠. 행위자가 가행위를 하는데 피해자가 도망가다가 차에 치이거나 뭐 2층에서 탈출하려다가 실족사하거나 이런 경우 이 전부 다 인과관계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감금치사죄 성립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 사례는 재산상 이익에 대한 강도죄 사례입니다. 재산상 이익에 대한 강도죄. 그래서 여기서는 뭘 생각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살해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자, 언쟁을 벌이다가 순간적으로 A를 살해하 채무직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망치로 A 뒷머리를 수에 때리는 등 방법 살해를 했습니다. 마침 A의 옷에 지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장차 사체가 발견될 때 A의 신원을 밝혀지는 게 두려워가지고 이를 숨기기 위해서 지갑을 꺼내가지고 A가 타고 온 차량에 사물함 통째로 넣어뒀습니다. 그로부터 15시간 지난 다음에 범행 현장에 다시 와서 A의 사체를 인근 공사장 창고에 버리고 지갑 속에 들어있던 돈을 꺼내 가서 담배 값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여기 보면은요, 원래 이 사례가 채권자의 그러니까 돈 빌린 사람 말고요, 돈 빌려준 사람의 처가 빌린 사람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이 여기 지문에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라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거 대비되는 판례가 있거든요. 뭐가 있냐 하면 소주방 사건이 있고, 소주방 사건이라는 게 있고요. 택시기사 살해 사건이 있어요. 택시기사 살해 사건. 이 두 개 사건은 어떤 거냐 하면은 술집에서 채권자, 채무자 두 사람밖에 없는 경우에요. 택시 안에서 승객하고 운전자 두 사람밖에 없는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 채무 면탈하려고 살해해버리면 이거 바로 강도살인죄 인정돼 버립니다. 이 사건은 강도살인죄. 그러니까 채무 면탈 목적의 강도살인죄 그냥 인정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1번 지문에 나오듯이, 자, 채무 면탈 목적으로 A를 살해하는 행위는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다. 요거죠. 요게 핵심이에요. 이 채권자의 상속인이
채무자를 알고 있다 이겁니다. 이러면 채권자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채권 상속인이 상속받아가지고 채무자한테 돈 내놔라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거는 전상 이익에 대한 강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채권자가 죽어버리면 이 채권을 실현하기가 거의 곤란해집니다. 이런 경우는 전상 이익이 피해자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상태가 인정된다고 봐서 이런 경우는 강도살인죄가 인정이 돼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채무 면탈의 견성이 낮다 이거죠. 상속인이 나중에 권리 행사할 거니까 채무 면탈의 견성이 낮기 때문에 이거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가 되는 겁니다. 맞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A의 사체가 발견될 때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는 게 두려워서 이를 숨기기 위해서 막 이렇게 사물함에 뭐 피 묻은 이런 그 지갑 같은 거요, 이런 거 숨겨놨을 때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되기 어렵다 하면 맞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증거인멸죄 되느냐 하면 그건 안 되고요. 원래 자기 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더라도 증거인멸죄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숨기려고, 범죄가 탄로날 것 같으니까 숨기려고 한 거지 자기가 마치 소유자로서 이를 이용하고 처분할 의사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불법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자기가 가져가려고 쓰기 위해서 만약에 끄집어내 갖고 왔다 이렇게 되면 불법행위 의사 인정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지갑 속에 돈을 꺼내어 담뱃값을 사용하니, 요거는요, 담뱃값을 사용하기 위해서 꺼내갔다 그러면 요거는 불법행위 의사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살인행위와 시간상, 거리상 극히 근접하여, 아니죠. 15시간 가량이나 지났어요. 원래 사람 살해하고 나서 현금을 가져갈 때는 바로 이 소주방 사건하고 택시기사 살해 사건에서 그런 사건이 되는데, 사람 살해하고 나서 호주머니에 있는 현금 가져가는 것이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갖고 간 거예요. 죽이고 현금 가져가고, 이건 강도살인죄 1죄만 된다고 봤어요. 근데 이거는 15시간이나 지났기 때문에 앞에서 살해한 행위하고 현금 가져가는 것이 시간적으로 가깝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 돈 가져간 거 가지고 강도살인죄 성립한다 하면 틀립니다. 강도살인죄가 안 되고요. 이건 뭐가 될 수 있냐면은, 만약에 그 생전 점유가 계속 미치고 있다, 아직도 계속 피해자의 점유, 생전에 가지고 있던 점유가 사망한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절도가 됩니다. 절도. 만약에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돼 가지고 생전 점유가 더 이상 미치지 않는다 하면 점유이탈물 횡령,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이걸 갖고 강도살인죄를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강도살인죄가 되려면 사람 살해하는 거하고 현금 탈취하는 행위가 시간적으로 근접해야 돼요. 즉석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A의 사체를 공사장 창고에 버리는 행위는 사체유기죄에 해당하며, 사체유기죄는 살인행위 등으로 성립될 범죄와 실제계약 관계 있다. 이거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원래 사람을 살해하고 나서 그대로 방치하면 사체유기죄는 안 됩니다. 근데 살해하고 나서 끌고 간다든지 어디 뭐 실른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사체유기죄는 실제계약범으로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가서 살해하느냐, 살해하고 나서 끌고 가느냐, 이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요. 자, 이거는 조금 이제 기존에 출제되던 부분은 아닌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판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형의 집행과 구속영장의 집행이 경합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 미결구금을 본형에 통산해야 된다. 이 틀렸어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자, 미결구금일수를 여기 보시면 그 본형에 통산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구속영장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구속영장 집행이 아니라 형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형집행. 형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기간을 다른 형집행에 또 산입을 해준다? 그러면 같은 구속으로 형집행을 2개 집행을 동시에 다 해버리는 셈이 되죠. 하루 집행을 했는데 이틀 집행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돼버려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거 통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구속영장 집행한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미결구금 상태가 되는 건데, 미결구금 상태는 나중에 이제 집행기간에 산입을 해주는데, 만약에 형집행 중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건 형집행으로 봐야 되지 미결구금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이걸 미결구금으로 보고 나중에 형집행에 산입을 해주면, 지금 형집행도 하루 계산이 되는데 나중에 또 다른 형집행에 또 계산이 되니까 이중으로 혜택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결구금 산입을 안 해준단 말이죠. 자, 피고인이 범행 후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합정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체포된 후에 인도 절차를 받기 위해서 구금되어 있는 게, 이건 미결구금 아니죠. 미결구금 일수요.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결구금 일수에 해당되지 않다면 맞아요. 미결구금 일수는 지금 공소 제기하기 위해서
뭐 필요한 기간, 어쩔 수 없이 피의자의 어떤 신병 확보하기 위한 그런 기간을 말하는 거지, 범죄인 인도하는 그 기간을 미결구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판결 선고 전 당일에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 등의 선고나 보석 취소 등으로 인해서, 구속 취소 등으로 인해서 그날 중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바로 당일에 바로 상소를 제기해버렸다. 그러면 그 선고 당일 있죠. 자, 석방된 당일, 이것도 하루 구속된 것으로 쳐준다 이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 상소를 제기한 그 당일, 석방된 당일도 하루 구속된 것으로 쳐가지고 나중에 뭐 결국 상소를 제기했다 할지라도 유죄 판결 나와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구금일수 1일은 자, 상소심의 어떤 통산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방된 그 당일도 바로 그 하루 구금된 것으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외국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되기까지 미결구금은, 자, 이거는 형법에서 규정한 본형에 당연히 산입되는 미결구금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공소 제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 이걸 우리가 미결구금으로 구속영장을 뭐 집행한다든지 할 때 미결구금을 하는 거지. 외국에서 뭐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되기까지 미결구금 일수를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같이 산입해줘야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같다고 볼 수 있다면 틀립니다. 판결 선고 전 구금 일수는 전부 또는 일부 하면 틀립니다. 예전에 일부만 산입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게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헌법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부를 다 산입해줘야 되는 거지, 일부만 산입하면 틀린다는 거. 자, 그렇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볼게요. 자, 수인이 범행에 가담한 형태에 대한 질문 옳은 것은, 자, 갑이 을과 공동으로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했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소유자가 주체가 되죠. 소유자. 그런데 을에게 고의가 없는 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고의가 없이 범죄 성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구속요건 형성이 없게 되잖아요. 그럼 혼자서 범죄를 범하는 셈이 되는데 공동죄가 성립될 수 있다 하면 안 되죠. 공동죄 되려면 2인 이상이 공동을 해야 되는데 한 명이 아예 구속요건 자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범죄 성립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소유자로서 범죄가 성립한다고 할 때 다른 사람이 여기 가담을 해야 이 공동정범 뭐 교사방조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구속요건 자체에 해당되지 않고 고의가 없다 그러면 공동정범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A로부터 돈을 빌려서 편취할 것을 계획을 하면서, 자, 서로 뭐 내가 이렇게 기망을 할 테니까 니는 전화 받아라. 전화 받아가지고 내가 진짜 임대인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가지고 대답을 해준다 그러면 이거 역할 분담을 하는 거죠. 역할 분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공동점으로 봐야 됩니다. 방조범이 아니고요. 공동점, 행위지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역할 분담을 할 때는 공동정범. 그리고 3번 지문에 포괄죄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거. 이거 승계적 공동정범이죠. 승계적 공동정범. 갑이 만약에 폭행합박을 가해가지고 재물을 들고 나오면 이게 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을은 여기서 이 부분에만 가담을 한다는 거죠. 재물 취급에만 가담했을 때 이 전체 범죄에 대한 강도죄 공동정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자기가 가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죄책을 진다. 이게 승계적 공동정범 내용이에요. 자, 여기 종전의 범행을 알았던 경우에도 갑은 가담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 공동 책임을 진다 하면 틀렸죠. 가담 이전의 범행이 안 되고, 이거는 가담 이후에 대해서만, 이 부분만 뭐 합동절도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그림 한번 보세요. 자, 명의신탁자가 이 사람이 자동차 산 사람이에요. 명의신탁자가 이 사람이 등록 명의인입니다. 자동차를 이 사람이 사가지고 이 사람 앞으로 등록을 해놨어요. 점유는요,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자식이 요 제3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 자동차를 탐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몰래 가져오는 데 대해서 명의신탁자가 허락을 해줘요. 허락을 해주면 우리 판례는 어떻게 보냐면 이 두 사람을 절도죄의 공모 공동정범. 이 사람 입장에서 원래 명의신탁자와 명의탁자 관계에서는 내부 관계에서 누구 소유냐면 명의신탁자 소유거든요. 이 사람 소유예요. 그리고 이 사람 지금 점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공동정범 관계에 있으면 이 사람은 타인 소유, 타인 점유하의 재물을 취득하는 거니까 절도죄가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다른 데 또 팔아치울 때 이 사람이 어떤 인감 증명을 떼가지고 만약 같이 팔았다 이렇게 되게 되면 요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땐 누가 소유자냐면 요 사람이 소유자거든요. 그래서 소유자가 처분하는 것은 유효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요 사람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니까 이거는 이 사람에 대해서 사기죄는 안 돼요. 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요 사람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안 된다. 하지만 요 명의수탁자와 공모한 요 두 사람은 절도죄
공모 공동증범이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피해자 A가 승용차를 구입하고 다만 장애에 대한 면세 혜택 등의 증을 받기 위해서 갑의 어머니인 을의 명의를 빌려 등록했는데, 자, 갑이 을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자, 방금 그림에서 A가 뭐 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구조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허락받고 을의 인감증명을 거부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명의 수탁자의 인감증명을 거부받아가지고 승용차를 피해자 몰래 가져갔다, 이런 경우죠. 자, 절도죄 공모 공동증범이 성립하는 겁니다. 자, 이거 같은 구조의 내용입니다. 원래 자동차 명의딱 같은 경우는요, 사실 지금 판례 출제된 거 보면 전부 다 절도죄 다 인정되는 판례예요. 그래서 자동차 명의딱 나오면 그냥 다 절도죄 인정된다 이렇게 찍어도 맞는 지문이 되는데요. 그래도 아까 그림을 통해 가지고 왜 이게 절도죄가 되느냐, 타인 소유 타인 점유하의 재물을 취가하니까 절도죄가 된다, 요 구조를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십전대보초를 갖다가 판매하다가 여기 적발이 돼 가지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성분의 가감 30전 대보초, 이걸 갖다가 흑합시 만들었다 이거죠. 근데 예전에 무혐의 처분 받은 거하고 거의 비슷한 성분이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허용되는 것으로 오해할 만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유가 없다 하면 틀리게 됩니다. 그리고요, 자,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 밑에 보시면 개인의 인식 능력, 행위자가 속한 사회 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돼서는 안 된다, 이러면 틀렸죠. 이거 제가 예전에 모의고사에서도 이거 냈던 똑같은 문제 낸 적이 있습니다. 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위협하지 않다고 착오하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하고요, 그 다음에 시골에 한글도 잘 모르는 80대 할아버지하고 이걸 똑같이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 능력이 다르잖아요. 그래, 아무래도 이런 변호사라든지 전문 자격사는 위협한지 적법한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엄격한 그런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글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그거 모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이렇게 가볍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좀 완화될 수도 있는 거고, 좀 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차이를 두서는 안 된다 하니까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건설 폐기물 재활용 이 법률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환경부의 질의 회신을 받은 경우 직접적인 자료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판단하는 데 대해서 직접적인 자료가 되지 않는 환경부 회신, 이렇게 믿는다고 해가지고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정당한 이유 인정하려고 그러면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그런 회신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관계 공무원의 회신을 믿었을 때 정당한 이유 인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직접적인 자료가 되지도 않는 질의 회신을 받은 정도,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에요. 변호사 자격 가진 국회의원이 자기 보좌관 시켜가지고 전화 한 통화해라 이래놓고서는 그게 정당화된다고 오해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거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이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앞부분에 2번 질문하고 상통하는 겁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다 그러면 자기 행위가 적법한지 위협한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장을 시켜가지고 단순히 전화 한 통하고 그걸 믿었다 그러면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재형법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자, 보면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 반드시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죠. 자, 이거는 형법 개정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명령이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버린다 그러면 이게 재형법정지에 반하죠. 위임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무효고요. 이거는 헌법 정신에도 반합니다. 그 다음에 재판 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집행 면제해 주는 거죠. 선고 무효한다니까 틀렸네요. 집행을 면제해 줍니다. 그 다음에 내국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내국법인에 의하여 외국에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 위탁해둔 자금을 외국에서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자,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요. 자, 우리나라 회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회사가 있는데 이 대표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외국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회사가 외국에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회사에서 외국으로 돈을 갖다가 이렇게 위탁을 했단 말이죠. 이 돈을 갖다가 이제 이 외국인이 요거 몰래 자기가 관리하고 있다가 자기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버린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이거 업무상 형량죄가 문제되잖아요. 업무상 형량죄. 근데 이 업무상 형량죄 문제될 때 이 사람이 뭘 주장했냐면, 자, 이 회사 외국회사다. 외국회사고 나도 외국인이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범죄를 범했고 피해자도 외국인이니까 한국법 적용할 수 없다. 이걸 주장한 거예요. 주장하니까 이제 대법원에서 뭐라고 봤냐면, 자, 여기 있는 돈이죠. 외국 법인이 갖고 있는 이 돈은 우리나라 회사가 이렇게 위탁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 자금 집행 권한은 누가 갖고 있냐면 우리나라 내국 법인이 갖고 있다고 본 거예요. 우리나라 내국 회사가 모든 이 자금 집행 권한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니까 이 돈을 갖다가 빼가지고 함부로 써버리게 되면 피해자가 누구냐 하면 외국 회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내국 법인, 내국 회사가 피해자로 봐야 된다 이거죠. 우리나라 사람이 피해자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 몇 조가 적용되냐면 형법 제6조 보호주의가 적용되는 거예요. 6조 보호주의가 적용되면 6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여기서 그 행위가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한국형법 적용할 수 있다. 이게 6조가 적용되는 경우가 돼요. 그래서 피해자를 한국인으로 보니까 6조가 어떻습니까? 6조가 범죄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범죄라면 한국형법을 적용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6조를 적용해가지고 한국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최근에 나왔던 판례가 되니까요.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공무원 갑이 A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뇌물을 수사한 경우, 기망하고 뇌물을 받았다 그러면 수뢰죄와 사기죄 하나의 행위로 두 개 범죄를 범하면 상상 경합되겠죠.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이, 자, 잠깐, 여기 1번 지문에서 뭘 할 수 있냐면, 뇌물이 불법원인 급여물이죠. 불법원인 급여물에 대해서도 사기죄 성립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불법원인 급여물에 대해서 사기죄 성립 가능하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2번 지문에 경찰 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피시켜버렸다. 그럼 범인 도피죄가 성립할 텐데 직무유기죄는 우리 판례가 부작위범으로 봅니다. 그래서 범인 도피죄, 자기범의 불법에 직무유기, 부작위의 불법은 흡수된다고 봐요. 그래서 양죄는 실제가 아니고 범인 도피죄만 성립하는 걸로 봅니다. 그 다음 3번 지문요. 자, 이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은행 통장 접근 매체 이걸 갖다가 뭐 양도를 해가지고 사기죄 방조범이 된 경우도 한번 보세요. 사기죄를 범하고 이 사람이 보이스피싱 범이에요. A가 피해자예요. 이렇게 사기죄를 범하는데 이 사람이 접근 매체, 그러니까 뭐 카드나 뭐 비밀번호 이걸 알려줬단 말이죠. 그래서 사기죄의 방조범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돈을 갖다가 이 사람 계좌에 돈을 송금을 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송금된 돈을 인출한단 말이죠. 자, 이게 횡령죄를 구성하느냐 문제입니다. 횡령죄 구성하냐. 자, 판례는 안 된다 그러죠. 왜 그러냐 하면 사기범과 사기방조범, 사기범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이렇게 금전을 송금을 하게 되면 아무런 보호할 만한 신인관계, 위탁관계가 인정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찾는다 할지라도 신인관계가 없기 때문에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요 판례인데 요 판례가 최근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약간 바뀐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요 사람이 접근 매체를 양도할 때, 을한테 양도할 때 이 사람이 사기죄를 범한다는 걸 모르고 양도를 해서 이 사람이 사기죄 방조범이 안 된 경우, 이 사람 사기죄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을이 A가 만약 갑한테 돈을 송금하게 되면 송금 절차 착오, 그죠? A와 갑 사이에 송금 절차 착오와 똑같이 갑은 이 송금받은 돈을 A한테 돌려줘야 되고 안 돌려주고 개인적 용도로 소비해버리게 되면 A에 대해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도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최근 판례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기 방조범은 안 됩니다. 형죄 안 되는데 만약 사기 방조범이 아니다. 이게 아니다 그러면은 A가 돈을 송금하게 되면 갑과 A 간에는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 보관자 인정이 됩니다. 방조범 안 될 때는 이렇게 돈을 인출하게 되면 횡령죄 성립할 수 있다. A에 대해서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럼 요거는 사기 방조범이 된 경우거든요. 사기죄 기수에 이르고 돈을 받으면 사기죄 기수에 이르고 사기범을 방조했다고 되어 있죠. 방조범과 피해자 사이는 신인관계 없기 때문에 이거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 개의 위탁관계에 의하여 보관한다. 이렇게 되면 위탁관계 수대로 수개의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의 횡령행위로 뭐 수개의 횡령죄가 성립한다면 상상적 경합이 되겠죠. 이건 별로 어려운 지문 아니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형법은 예비죄 처벌이 가져올 범죄 구성 요건을 부당하게 유추 내지 확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래서 형법 각 측에 예비로 처단하는 규정을 바로 독립된 구성 요건 개념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로 연결이 되느냐 하면 예비죄가 독립된 구성 요건이 아니니까 예비죄에 대해서 다시 방조하는 행위를 예비죄에 대한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봐요. 예비죄 방조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자, 폭처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역시 이 법 할 때는 이 폭처법을 말해요. 폭처법에 있는 규정이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 자, 이런 행위들은, 물건을 휴대하는 이런 행위들은 아직 범죄 실행하기 전에 예비하는 행위를 독립된 범죄 구성 요건으로 마련해 둔 거죠. 그래서 예비죄로서의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중에 요 규정에 대한 해석 문제예요. 이건 최근 판례에 나왔던 거니까 좀 보시고 가시고, 요 법이라고 할 때는 폭처법을 말한다는 거, 그런 거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범죄를 범하기 위해서 흉기를 유도한다는 것은 아직 범죄 실행하기 전에 예비 단계의 행위를 처벌하는 그런 범죄가 된다는 뜻이죠. 자, 이 중지범은 범죄 실행에 착수한 다음에 중지를 해야 되죠. 만약 실행 착수하기 전에는 중지행위를 해봤자 중지미수 인정 안 됩니다. 자, 중지미수는요, 실행 착수한 다음에 중지행위가 있어야 되죠. 이게 필요적 감면사유가 되는 거고, 만약에 예비 중지라고 해가지고 실행 착수 이전 단계에서 이렇게 중지행위를 했다? 이거는 중지미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필요적 감면 인정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중지범의 관점을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보험 사기를 준비하는 타인의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갑이 피보험자를 가장하는 등을 도운 행위. 자, 요거는요, 보험 사기의 실행 착수 시기는 언제냐면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 시에요. 보험금 청구 시인데, 자, 여기서 갑의 행위는 그 후 정범의 실행에 나아갔다고 해도 정범에 대한 방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돼 있는데, 자, 예비 단계의 방조를 하더라도요,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면 방조범 성립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원래 정범이요, 실행 착수 안 나가면 예비죄가 되죠. 예비죄한 방조범은 안 돼요. 안 되는데, 예비 단계에 방조를 한다 할지라도 정범이 실행 착수가 나가버렸다. 나가버리면 미수나 기소가 되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예비 단계에 방조를 하는 사람도 방조범 성립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4번 지문이 그거예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아직 보험금 청구하기 전이니까 예비 단계에 도와줬다 할지라도 공범이 실행에 착수했다면 사기죄에 대한 방조범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방조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니까 틀린 거예요. 나아갔을 경우는 방조범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번요. 관원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자, 이거는 부동산 이중매매죠. 이건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죠. 부동산을 팔고 또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도금을 지급받았다면 갑은 A에 대해서 타인의 사무 처리자 지위 있게 되고, 그 다음 이중매매를 해가지고 중도금 수령했을 때 배임죄 실행 착수, 등기이전 했을 때 기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소유권 등기를 마친 경우에 배임죄 당연히 성립을 하고요. 그 다음 문제. 갑이 피해자들 협박하여 겁을 먹은 이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그 강제 추행을 하는 경우인데, 이게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강제 추행이 가능하다는 그런 판례입니다. 이것도 최근 판례죠. 강제 추행죄가 자수범이 아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더듬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요, 상대방을 협박을 해가지고 스스로 강제추행하게 해서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형태의 강제추행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최근 판례니까 알아두시고, 그리고 틱은 자동차 운전 면허가 없는 갑이, 자, 이 무면허 운전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운전을 해야 무면허 운전이 인정이 돼요. 도로가 아닌 데서 운전하면 그 무면허 운전죄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 약 50m 구간, 이렇게 되면 뭐 외부 사람들이 함부로 이용할 수 없죠. 이렇게 되면 이제 교통법상 도로라고 볼 수 없다 이거죠. 이것도 최근에 나왔던 판례입니다. 그래서 무면허 운전죄 안 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졸피뎀, 이거 수면 유도제 먹고 약 중독으로 기절하는 거요. 이거 상해 개념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간치상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거 최근 판례로 출제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자, 운인에서 자유로운 이야기네요. 자유로운 행위.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공모한 후에, 자, 대마초 변하고 자기 스스로 심리장애 상태에 야기하게 되면은, 이거는 운인에서 자유로운 행위가 되니까, 심리 상실 상태라 하더라도 면제 안 해주고, 심신미약 상태라 하더라도 감경을 안 해줍니다. 할 수 없다 하면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피고인이 음주할 때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 발생을 예견하지 못한 경우, 자, 예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과실에 의한 원인에서 자유행위가 됩니다.
과실에 의한 운임에서 자율행위도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음주운전할 의사를 가지고 뭐 술 먹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났을 때 교통사고에 대한 예견할 수 있었다 해가지고 과실에 의한 운임에서 자율행위 인정한 게 판례죠. 그러니까 10조 사망 적용할 수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적용할 수 없다니까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자, 형법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에 대한 예외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실행 착수 시점을 심신장애 상태에서 실행위로 하는 경우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운임에서 자율행위 학설은 이게 전통적인 학설이죠. 그러니까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을 관찰하는 거예요. 운임 설정 행위에 책임 능력이 있고 이때 범죄 실행하는 것을 보는 거죠.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을 관찰하는 견해입니다. 이 학설은 뭐가 문제냐 하면은 운임 설정 행위, 술 마시는 행위를 사람 살해하는 행위로 봐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로 심신장애 상태, 반무의식 상태를 인정해가지고 이때 시행착수 인정하는 견해가 있고, 이거는 뭐 극소수설이고요. 현재 다수설 입장은 어떤 거냐 하면은 범죄 구성요건적 정형성을 고려해가지고 심신장애 상태 실행위가 있을 때 범죄가 이루어지고 처벌의 근거는 원인 설정 행위에 찾자. 그래서 행위는 여기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책임의 근거는 여기서 찾자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견해. 이 견해 시행착수식을 언제로 보냐면 심리장 상태의 구성요건적 정형성을 띈 실행에 있을 때 시행착수를 인정한다고 보는 겁니다. 자, 유학설하고 유학설이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자, 그러면 지금 10조 사망을 행위와 책임 동시존재 원칙의 예외로 보는 입장에서는 시행착수 시점을 심신장애 상태의 실행위, 구성요건적 정형성을 띈 심신장애 상태의 실행위를 전제로 보죠. 이거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운임에서 자율의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를 책임 능력 상태하에서의 심신장애 상태를 빠뜨리는 운임 설정에 있다고 보는 게 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이런 견해는 구성요건 정형성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술 마시는 걸 사람 죽이는 행위로 보거든요. 이게 좀 잘못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요.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됐다. 이렇게 되면 고용하는 사람과 고용당하는 사람, 이건 뭡니까? 필요적 공범관계죠. 자, 필요적 공범관계 되면은 항상 이렇게 필요적 공범 내부자 상호 간의 관계에서는 총칙상의 공범 규정, 공동정범, 교사방조 이러면 다 틀립니다. 자, 이거는 이거 묻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 그럼 바로 틀립니다. 이거는 이 고용한 사람, 고용당하는 사람 상호 간에 고용한 사람은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도 변호사 자기한테 무슨 뭐 명의대여라든지 변호사 자기한테 다른 조항이 적용되는 거지 이 사람의 범죄에 대한 공범 이러면 틀린다 이거죠. 이게 이제 필요적 공범 개념입니다. 자, 이번에 의료법 무면허행위 할 때, 자,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자,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면은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처벌이 되죠. 그러면 의료인이 거기다 가담을 하더라도 처벌되는 행위에 가담을 하게 되면 공동정범, 교사방조 다 성립합니다. 이건 내부관계 문제가 아니죠.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다른 의사가 의사에 가담하는 거니까 내부관계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 의료인이 면허 없는 자의 의료행위에 만약에 공모하여 가공한 경우는 공동정범으로 처벌이 되는 겁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가담하는 경우는 의료인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농업협동조합법 호별 방문죄 하게 되는데 자기 스스로 직접 방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 만약에 신분 없는 사람이면 호별 방문죄 이거 성립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신분자가 비신분자가 통모하였거나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시켜 방문케 했다 할지라도 비신분자만이 호별 방문을 한 경우는 신분자는 물론 비신분자도 같은 죄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 없다. 이거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수범처럼요. 자기가 직접 실행을 해야 된다고 스스로 직접 실행을 해야 처벌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요 지문 자체가 좀 특별법 위반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죠. 근데 이거 몰라도요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지문 보시면 이거 세무사에서 세무사법 직무상 비밀 누설죄거든요. 이거 필요적 공범이에요. 1번 지문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누설하는 사람, 듣는 사람 두 명이 있어야 되죠. 혼자서 누설을 못 하잖아요. 자기 혼자 있으면은 자기 혼자 막 허공에다 대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누설이 아니죠. 누설을 하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누설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필요적 공범이란 말이에요. 필요적 공범 내부자 간에는 형법 총칙상의 공범이 적용 안 된다 그랬어요. 1번 지문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해당 세무사법 위반죄 공동정범을 처벌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필요적 공범의 내부자 간의 관계에서는 형법 총칙상의 공범 규정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18번 공정정서 원본에 기재된 사항이나 그 운인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취소 사유. 자, 이 범죄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는데 틀렸습니다. 취소 사유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해요. 유효하기 때문에 공소권 부식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허위공문서 작성죄 할 때는요.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작성 권한 있는 자만 주체가 되는 진정신문범이죠. 그래서 자 보통 보면 이제 갑이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할 때 허위 공문 작성죄가 되는데, 만약에 기한 담당 보조 공무원이 이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기한 담당 보조공을 허위의 기한서를 올려서 결제를 받게 되면 이 사람은 고의가 없으니까 범죄 안 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간접정범이 가능하다 그래요. 간접정범이 있으면 일반 사인이 가담하게 됐을 때는 3.3조 법문에 따라서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범죄에 가담하면 공동정범 교사방조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거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죠.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기한 담당 보조공무원이 간접정범 형태로 범할 수 있다. 그리고 정범이 있을 때는 그래서 비신분자가 가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자는 자 허위공문서 작성죄 간접적으로 처벌할 수 없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니까 정범이 있을 때는 3.3조 법문에 따라서 공무원 아닌 자도 자 허위공문서 작성죄 공동정범 교사방조가 가능하다는 거죠. 정범이 있을 때는 공동정범 교사방조 가능하고, 만약에 자 공무원 아닌 자는 자기 혼자서는 허위공문서 작성죄 주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문서 작성을 보조하는 공무원, 잠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결제를 받으면 기한 담당 보조 공무원이 간접정범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결제를 안 받으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아니라 공문서 위조죄가 됩니다. 공문서 위조죄. 자 보세요. 이거 최근 판례인데, 갑이 작성권자, 이 사람이 기한 담당 보조 공무원이에요. 작성권자의 결제를 받으면 허위공문서 작성죄 간접정범이 되는데, 이 사람 결제 받으러 갔더니 직인 담당자만 있는 거예요. 직인 담당자를 기만해줘 도장을 찍어달라 그래가지고 날인해줘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이 사람 명의의 문서를 그냥 작성해버린 게 돼서 공문서 위조가 된다는 말이죠. 결제를 받아야만 허위공문서 작성죄 간접정범이 되는 겁니다. 만약 결제를 안 받았다, 작성권자가 자리를 비우고 결제를 안 받았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 간접정범 안 됩니다. 자, 간접정범 되려면 결제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바로 직인을 날인해버렸다 그러면 공문서 위조죄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당사의 거래 가격. 자, 부동산 거래 가격은요, 등기부에 기재되지만 이게 권리 의무와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소 원본 물시기재자 안 됩니다. 자, 지금 공전자 기록된 물시기재자라는 말 나오는데, 사실 요거는 등기부가 전부 다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죄 성립하지 않아요. 왜 안 되냐면 권리 의무와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거래 가격은 권리 의무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범죄가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강제집행 면탈에 보겠습니다. 자, 사업장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금전 등록기에 이름만 바꿨다. 이런 경우에 강제집행 면탈 성립합니다. 왜냐하면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거든요. 재산과 은닉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금전 등록기라는 어떤 하나의 동산이 있단 말이죠. 여기에 뭐 이렇게 소유자가 누군지 사업자 이름이 적혀져 있겠죠. 이걸 다른 사람으로 바꿔버렸다 이거죠. 이러면 이 동산의 소유권자가 누군지 불명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재산 은닉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상 자 담보권 실행 경매는 강제집행 면탈죄 강제집행 해당이 안 되죠. 담보권 실행 경매. 그리고 조세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면탈할 목적의 강제집행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재산 은닉하는 데 행위는 여기 강제집행 면탈죄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사진술을 명하는 강제집행하면 되죠. 의사진술을 명하는 강제집행 되고요. 자, 담보권 실행경매 안 되고요. 체납처분 이것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피고인이 회사의 음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을 피할 목적으로 회사의 이해관계자에 입금된 회사 자금을 인출해서 제3자 명의의 다른 계좌로 옮겨버렸다 이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 이미 이 자체로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마지막에 뭐 정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틀렸네요. 이건 요 자체로 이전하는 것 자체가 강제집행 면탈죄 되는 거고, 나중에 이런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인출해서 다른 계좌로 바꿔버렸다 이렇게 되면 이 강제집행 면탈죄는 이미 성립할 수 있는 거고, 나중에 이런 뭐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뭐 되막기 소위 말하는 음을 부도날 거를 갖다 막기 위해서 이 자금을 빼돌렸다 이런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정당히 될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회사 자금을 다른 데로 이렇게 빼돌리면 그 자체로 강제집행 면탈죄는 성립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상계로 인한 소멸해버렸다. 자 상계 소멸해버리면요 원래 강제집행 면탈죄는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계는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줄 게 있고 저 사람도 내한테 돈을 줄 게 있고 서로 주고받고 끝난 것으로 보자, 결제된 것으로 보자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럼 채권이 소멸해버려요. 원래 상계할 수 있을 때까지 채권이 소멸해버리는데 채권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강제집행 면탈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자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강제집행 면탈죄의 행위 태양은
재산의 뭐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 채무 부담이죠. 그래서 진의에 의해서 재산을 양도했을 때는 강제집행면탈죄 행위태양이 안 들어갑니다. 자, 이거 뭐 맞는 내용이니까 보시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불법용도기사 인정되는 것. 자, 보시면 갑이 법인의 회계 장부에 올리지 않고 법인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회계로부터 분리시켜 별도로 관리하는 이른바 비자금을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걸로 이제 끝나는 겁니다. 원래 비자금을 조성할 때는요,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서 이 자금을 써야 돼요. 회사를 위해서 순수하게 진짜 회사를 위해서 이 비자금을 썼다 그러면 경영죄 부정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이건 불법용도기사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용도 간격이 제한돼 있죠. 용도가 제한돼 있으면 다른 용도로 쓰면 불법용도기사 인정이 돼요. 용도가 제한된 경우 물론 그 위탁자의 이익을 위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횡령죄 성립이 가능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책 사라고 돈을 5만 원 줬더니 책은 안 사고 말이죠. 과일 사가지고 너를 위해서 과일 사왔다 하고 또 갖다 주면 이게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용도를 정했을 때는 용도를 지켜줘야 됩니다. 용도를 안 지켜주면 위탁자의 어떤 신뢰가 깨진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건 제자리에 안 돌려놓은 거죠. 가게 안에 있는 거 들고 가가지고 가게 바깥에 정문 옆 화분에 놔뒀다 그러면 전혀 엉뚱한 곳에 버려버린 거기 때문에 이때는 불법용도기사 인정이 됩니다. 불법용도기사 부정되기 위해서는 제자리에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리스회사 타인명의로 리스하여 운행하던 자동차를 사채업자한테 담보 목적으로 넘긴 다음에 자, 요거는요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절도죄의 어떤 보호법익이 소유권뿐만 아니라 소유권에서부터 발생되는 담보권 이런 것도 보호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담보 목적으로 넘겼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게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서 등록은 지금 리스 회사로 돼 있단 말이에요. 소유자한테 반납하기 위해서 갖고 간다는 그런 취지로 가져갔다 할지라도 소유권에서 발생되는 본권은 보호돼야 된다. 이 채무 담보 목적으로 이 자동차를 넘겨받아 가지고 점유하고 있는 사람도 보호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걸 전면 침탈해서 가져가면 이거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된다 이거죠. 리스 회사에 반납을 할 목적으로 그렇게 가져갔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점유하고 있는 사람 요 담보권자의 어떤 법익을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침해하면 불법용도기사 인정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최근에 나왔던 판례죠. 자, 여기까지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력한 만큼 꼭 좋은 결과로 연결되셔가지고요, 원하는 시험에 꼭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해설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